저는 결혼 8년 차에 접어드는 남자입니다. 한 3년 전쯤에 이혼의 위기를 심각하게 겪었는데요. 그 심적 고통이야 경험하지 않으면 말로 못하죠. 저의 경우는 딱히 큰 원인은 없었고 주로 아내 입에서 이혼하자는 얘기가 심심치 않게 나오더라고요. 저도 회사 생활과 여러 집안일로 지쳐 있었던 때라 맞받아쳤고요. 순식간에 각방 쓰고 말도 안 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대화가 없으니 서로에 대한 불신은 갈수록 커갔어요. 사소한 일에도 서로가 믿게만 보이기 시작했죠. 암묵적으로 이혼의 타이밍만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린 아들도 눈치가 있는지 언제부턴가 시무룩해지고 짜증도 잘 내고 잘 울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바가지 긁을 때가 좋은 거라고 저에 대해 정내미가 떨어졌는지 외박하고 들어가도 신경도 안 쓰더라고요. 뱀이 자기 꼬리를 먹어 들어가듯 파국으로 치닫는 상황이었답니다. 그러기를 몇 달, 하루는 퇴근길에 어떤 과일 아주머니가 떨이라고 하면서 귤을 사달라고 간곡히 부탁하기에 다 사서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주방 탁자에 올려놓고 욕실로 바로 들어가 씻고 나오는데 아내가 제가 사온 귤을 까먹고 있더라고요. 귤이 참 맛있네 하며 방으로 쓱 들어가더라고요. 순간 제 머리를 쾅 치듯이 하나의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아내는 결혼 전부터 귤을 무척 좋아했다는 것하고 결혼 후 8년 동안 내 손으로 귤을 한 번도 사들고 들어간 적이 없었던 거죠. 알고는 있었지만 미처 생각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그 순간 뭔가 깨달았죠. 예전에 연애할 때 길 가다가 아내는 귤 자판상이 보이면 꼭 1,000원어치 사서 핸드백에 넣고 하나씩 사이좋게 까먹던 기억이 나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마음이 울컥해져서 내 방으로 들어가 한참을 울었습니다. 어쩌다 시골집에 갈 때는 귤을 박스채로 사들고 가는 내가 몇백 원 안 하는 귤 한 개 사주지 못했다니 마음이 그렇게 아플 수가 없었습니다. 결혼 후에 나는 아내가 좋아하는 것에 대해 신경을 전혀 쓰지 않게 되었다는 걸 알았죠. 며칠 후에도 늦은 퇴근길에 보니 그 과일 자판상 아주머니가 보이더군요. 나도 모르게 또 샀습니다. 저도 오다가 하나 까먹어 봤는데 며칠 전 아내 말대로 정말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살짝 주방 탁자에 올려놨죠. 마찬가지로 씻고 나오는데 아내는 이미 몇 개 까먹었나 봅니다. 내가 묻지 않으면 말도 꺼내지 않던 아내가 이 귤 어디서 샀어요? 귤이 참 맛있네. 몇 달 만에 아내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직 잠들지 않은 아이도 몇 알 입에 넣어주고요. 직접 가서 아이 시켜서 저한테도 건네준 아내를 보면서 식탁 위에 무심히 귤을 던져놓은 내 모습과 또 한 번 비교하며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뭔가 잃어버린 걸 찾은 듯 집안에 온기가 생겨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아내가 주방에 나와 아침을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보통 제가 아침 일찍 출근하느라 사이가 안 좋아진 후로는 아침을 해준 적이 없었는데 그냥 가려고 하는데 절 붙잡더라고요. 한술만 뜨고 가라고. 마지못해 첫 술을 뜨는데 목이 메어 밥이 도저히 안 넘어가더라고요. 주체할 수 없이 눈물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도 같이 울고요. 그리고 그동안 미안했다는 한마디 하고 집을 나왔습니다. 부끄러웠다고 할까요? 그간 아내에게 냉정하게 굴었던 나 자신이 후회스러워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이후 우리 부부의 위기는 시간은 좀 걸렸지만 잘 해결되었습니다. 귤이든 뭐든 우리 사이에 메신저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주위를 둘러보면 아주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까 말입니다. 우리 부부는 조그마한 만두 가게를 하고 있습니다. 손님 중에 어느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계셨는데 매주 수요일 오후 3시면 어김없이 우리 만두 가게에 나타나는 겁니다. 대개는 할아버지가 먼저 와서 기다리지만 비가 온다거나 눈이 온다거나 날씨가 굳은 날이면 할머니가 먼저 와서 구석자리에 앉아 출입문을 바라보며 초조하게 할아버지를 기다리곤 합니다. 두 노인은 별말 없이 서로를 마주보다가 생각난 듯 상대방에게 황급히 만두를 권하다가 눈이 마주치면 슬픈 영화를 보고 있는 것처럼 눈물이 고이기도 했습니다. 대체 저 두 분은 어떤 사이일까? 만두를 빚고 있는 아내에게 속삭였습니다. 글쎄요? 부부 아닐까? 부부가 뭐 때문에 변두리 만두 가게에서 몰래 만나? 하긴 부부라면 저렇게 애절한 눈빛으로 서로를 바라보진 않겠지? 혹시 첫사랑이 아닐까요? 왜 그런 거 있잖아. 서로 열렬히 사랑했는데 주위의 반대에 부딪혀 본의 아니게 헤어졌다. 그런데 몇십 년 만에 우연히 만났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재회를 한단 말이지? 아주 소설을 써라. 말은 그렇게 했지만 아내의 상상이 맞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서로를 걱정하는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는 따뜻한 눈빛이 두 노인이 아주 특별한 관계라는 걸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저 할머니 어디 편찮으신 거 아니에요? 안색이 지난주보단 못하신데? 아내 역시 두 노인한테 쏠리는 관심이 어쩔 수 없는지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오늘따라 할머니는 눈물을 자주 닦으며 어깨를 들먹거렸습니다. 두 노인은 만두를 그대로 놓은 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할아버지는 돈을 지불하고 할머니의 어깨를 감싸 안고 나갔습니다. 두 노인의 모습이 내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대체 어떤 관계일까? 아내 말대로 첫사랑일까? 어머, 비가 오네? 여보, 빨리 소뚜껑 닫아요. 저는 소뚜껑 닫을 생각보다는
두 노인의 걱정이 앞섰습니다. 우산도 없을 텐데. 다음 주 수요일에 오면 내가 먼저 말을 붙여볼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주도 그 다음 주도 할머니 할아버지는 우리 만두가게에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처음엔 몹시 궁금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두 노인에 대한 생각이 나지 않게 됐습니다. 두 달이 지난 어느 수요일날 정확히 3시에 할아버지가 나타난 겁니다. 좀 마르고 초췌해 보였지만 영락없이 그 할아버지였습니다. 오랜만에 오셨네요? 할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조금 웃어 보였습니다. 할머니도 곧 오시죠? 할아버지는 눈물을 글썽이며 오다 하늘나라에 갔어. 나와 아내는 들고 있던 만두 접시를 떨어뜨릴 만큼 놀랬습니다. 할아버지 얘기를 듣고 우리 부부는 벌린 입을 다물 수가 없었습니다. 두 분은 부부인데 할아버지는 수원의 큰아들 집에, 할머니는 목동의 작은아들 집에 사셨답니다. 두 분이 싸우셨나요? 그게 아니라 며느리들끼리 싸웠답니다. 큰며느리가 다 같은 며느리인데 나만 부모를 모실 수가 없다고 강경하게 나오는 바람에 공평하게 양쪽 집에서 할아버지, 할머니를 한 분씩 모시기로 했답니다. 그래서 두 분은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난 거랍니다. 그러다가 할머니가 먼저 돌아가셨답니다. 이제 나만 죽으면 돼. 우리는 또다시 천국에선 같이 살 수 있겠지. 할아버지 뺨에는 눈물이 주르륵 흐르고 있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6남매 중 5째셔. 집안이 가난하고 친할아버지께서 일찍 돌아가셔서 아버지는 농사일만 하시느라 학교를 못 다니시고 19이 돼서야 중학교에 입학하셨지.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셔서 20대 후반에 전라도의 작은 섬에서 서울에 있는 대학교에 들어가셨어. 그러다 고향에 내려갔다가 엄마를 만났는데 어머니가 진짜 이뻐. 우리 엄마라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버지는 키도 161 정도고 어머니는 168. 아버지는 피부도 까맣고 사실 못생겼어. 아버지랑 어머니랑 만나시긴 했는데 어머니는 무지막지하게 튕기셨지. 아버지 말씀에 따르면 탱탱볼 저리 가라였다고 하더라. 그래도 아버지가 진심을 다해서 계속 구애하시니 진지하게 만나기 시작했대. 외할머니께서는 우리 아버지 사람됨됨이가 마음에 들어서 좋아했는데 이모 삼촌들이 아빠 진짜 싫어했어. 못생겼다고. 아무튼 아버지가 어머님 형제들 한 분 한 분 만나시면서 대화를 하니까 모두 아버지 사람됨됨이에 넘어가서 결혼에 찬성했건만 외삼촌은 끝내 허락을 안 하셨어. 그러다 우리 형이 어머니 뱃속에 생겨서 결혼식을 올리게 됐어. 결혼식 때 외할아버지 다리가 불편하셔서 외삼촌이 어머니 손잡고 아버지께 손 건네줄 때 우리 동생 안 데려가면 안 되냐 이러셨대. 아버지는 형님 두고 보쇼 이러셨고 삼촌께서 내 동생 고생시키면 포크로 배돼지 찔러버린다고 하시면서 손을 건네주셨대. 아무튼 91년 9월에 형이 태어났지. 아버지는 막일하시고 어머니는 리어카 끄시고 무지막지하게 고생하셨어. 그 얘기 듣고 삼촌은 배때기에 포크 쑤셔버리겠다고 찾아오시려 했고 그러다 아버지가 집안의 도움과 2년 동안 열심히 모으신 돈으로 93년에 사업을 시작하시고 곧 내가 태어났지. 아버지는 당시에 부채를 만드셨는데 농협이나 삼성 이런 큰 회사가 광고 붙인 부채를 만들어 달라고 오더를 주는 거야. 97년대 찾아온 IMF 때 아버지께서 도박을 하셨대. 모험을 하신 거지. 그때 그게 딱 들어맞으면서 다른 제조업 회사는 싹 다 망해버리고 아버지만 살아남으셔서 거의 모든 오더가 아버지께 들어와서 파워 대박이 난 거지. 2006년까지 특허 30개를 넘게 따시고 부채 제조업에선 대한민국 정점을 찍으셨다 해도 과언이 아니야. 당시 주소창에 부채라고 치면 우리 아버지 회사가 나올 정도였으니까. 그러다 다이어리 사업을 시작하심과 동시에 공장을 중국으로 옮기셨어. 중국어 공부도 독학으로 시작하셔서 맨손으로 중국에 뛰어들어서 사업을 하신 거지. 그리고 우리나라 다이어리 제조업계에선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던 회사를 제치셨어. 너무 대단하시더라. 아버지께서 얼마를 버시는지 지지난달에 처음 알았는데 한 달에 1억 정도 버셔. 연봉이 10억이 넘지. 그래도 아버지는 검소하게 사셔. 아파트 사시거든. 근데 아버지께서 회사를 창업하시면서 맹세했던 게 어머니께 당신이 죽을 때까지 고생 안 시키겠다고 했대. 지금 어머니께선 막 옷도 몇백 벌 입고 일도 안 하고 골프 치러 다니시고 집안일도 그냥 일하시는 아주머니가 하셔. 나도 아버지께 이 이야기 듣기 전엔 어머니가 매일 놀기만 해서 뭐라고 했는데 이 얘기 듣고 나니 당연한 권리로 느껴지더라. 이 얘기 들을 때 정말 아버지가 대단하게 보이더라. 고작 총 인원 8명뿐인 회사에서 매출을 40억을 뽑아내니. 엊그제 학교 끝나고 친구랑 집 가려고 버스 정류장 가는데 멀리서 보니까 정류장 구석에서 누가 호떡을 먹고 있는 거야. 야, 저 사람 뭔가 안쓰럽다. 이러길래 내가 시력이 안 좋아서 왜? 이러면서 눈 가늘게 뜨고 보니까 우리 아빠인 거야. 한 손엔 오뎅 국물 들고 안에 설탕 같은 거 다 흘리면서 종이컵 안에 담긴 호떡을 먹고 있는데 근데 내가 정말 불효녀인 건
그 와중에 아빠한테 아는 척 할까 말까 고민한 거. 안 그래도 친구가 아까 저 사람 안쓰럽다 이랬는데 그것 때문에 더 신경 쓰였던 것 같아. 그래도 딸인데 길에서 아빠 보고 모른 척 하면 안 되잖아. 내가 머뭇거리면서 아빠. 그런데 아빠는 완전 웃으면서 나한테 오더니 춥지? 이러면서 나한테 5,000원 쥐어주더라. 내 친구랑 호떡이랑 오뎅 사 먹으라고. 괜찮다고 했는데도 끝까지 쥐어주더라고. 아빠 마을버스 타고 갈게. 친구랑 사 먹고 집 와. 이러면서 마을버스 타고 차 안에서 나한테 웃으면서 손 흔드는데 막 눈물이 나오려고 하는 거야. 옆에 친구가 있어서 울지도 못하고 손에 쥐어준 꾸깃꾸깃한 5,000원 한참 쳐다봤어. 친구가 아까 그런 말에서 민망했는지 아빠 되게 자상하시다 이러는데 괜히 아무렇지 않은 척 웃으면서 그치? 호떡 먹자. 아빠가 나 사주래. 이러면서 내 돈으로 호떡 사주고 차마 그 5,000원은 쓸 수가 없더라. 아까 아빠 지갑을 봤는데 10,000원짜리 2장 남아있었어. 기분이 너무 이상한 거야. 먹먹하고. 우리 집 사정이 안 좋아서 그나마 있던 차도 팔아버리고 아빠 대중교통 이용하고 아빠가 학생 때 사고가 나서 키가 160이야. 거기에다가 허리도 안 좋아져서 수술해서 아빠는 나 먹여 살리려고 새벽같이 나가서 뼈 빠지게 일해서 돈 벌어오는데 난 정말 철없게 아빠 나도 나이키 패딩 사줘. 내 친구들 샀는데 따뜻하대. 아빠 나도 뉴발 운동화 사줘. 요새 유행이래. 아빠가 조언 같은 거 해주려고 하면 아빠가 뭘 아냐고 무시하고 집에 있는데도 아빠 퇴근하시고 오시면 아빠 왔냐고 얘기조차 안 하고 어디 갔다 오면 나왔어 이런 말 한마디 않고 방문 닫고 들어가고 주말이면 놀러가고 놀러 갔다가 영화라도 보면 아빠한테 영화 얘기해주는데 아빠가 나도 보고 싶네 이럴 때마다 보면 되지 아빠도 친구랑 보러 가 이렇게 말했고 정작 같이 보자는 말은 안 했더라고. 생각해보니까 아빠 학생 때 꿈이 영화감독이었는데 얼마나 보고 싶겠어. 혼자 보는 건 누구나 싫어하는데 아빠는 오죽했을까. 어느 날 아빠가 내가 학교 갔다 왔는데 혼자 아바타 보고 오셨다고 말하시더라. 아이처럼 영화 내용 얘기해주는데 나는 아빠 TV도 안 보고 사냐고 무시하고 친구들이랑 애슐리 같은 곳 가서 혼자 맛있는 거 먹고 오고 아빠는 항상 집에서 혼자 라면 같은 거 드시거나 남은 밥에 반찬이랑 국 대충. 난 그렇게 식사 혼자 하시는 아빠를 보고도 무심하게 지나쳐서 방에 들어와서 컴퓨터하고 안 그래도 엄마랑 이혼하셔서 줄곧 혼자 잤는데 그나마 의지하는 딸이 이렇게 싸가지가 없으니 친구 보내고 혼자 집 걸어가는데 꾸깃꾸깃한 5,000원 보면서 혼자 펑펑 울면서 집 갔다. 식 올리고 여행 다녀오고 이래저래 바빴다가 추기 명단 보는데 정말 친한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친구가 추기를 안 했더라고요. 나이는 27살이에요. 사실 조금 의아하기도 해서 그날 식 온 다른 친구들한테 물어봤어요. 이 친구가 저랑만 친하고 사실 내성적이기도 해서 저와 친한 다른 친구들과는 안 친한 편인데 이야기 대충 듣자 하니 그날 결혼식 와서 혼자 식 지켜보길래 친구가 챙겨주다가 뷔페 이용하자니까 당황하더니 볼일 있다면서 나와버렸대요. 생각해보니 친구가 요즘 경제적인 문제로 힘들어하는데 저한테 줄 축의금조차 정말 힘들었나봐요. 친한 친구인데 5만원도 안 되는 돈 주기가 미안해서 아예 안 낸 것 같은데 이 친구가 정말 저 어렸을 때 엄마 돌아가실 때에도 장례식에 3일 내내 있어준 친구인데 돈 때문에 친구 눈치 보여 식사도 안 하고 지금 연락도 식 이후 없거든요. 이 친구 성격상 미안해서 연락도 못하는 것 같은데 그깟 돈이랑 밥이 뭐라고 속이 상하고 눈물만 나네요. 얼마나 그 친구도 속상했을까요? 바빠서 이제야 확인한 건데 그간 친구가 제가 돈 안 내서 연락 안 했다고 생각할까봐 더 속상하네요. 혹여나 이 친구가 저한테 아무 연락 없이 한다고 욕하지는 말아주세요. 주변에 이런 애 없다 싶을 정도로 예의 바르고 성실하게 사는 친구입니다. 너무 내성적인 부분이 있어서 말 못하는 거라고 확신해요. 제가 어떻게 친구한테 연락해야 할지 저도 빨리 연락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젯밤 11시쯤에 자냐고 카톡했더니 안 잔다고 답장이 와서 바로 전화를 걸었어요. 전화로 그냥 여행 잘 다녀왔다. 너무 바빴다. 이런저런 일상 이야기 꺼내다가 식장에서 왜 밥 안 먹고 그냥 갔어라고 했더니 바빠서 안 먹고 갔다고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축의금 때문에 연락 못한 거였냐고. 그런 거 안 받아도 너는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너무 고마운 친구라고요. 돈 못 냈다는 거에 절대 연연하지 말고 미안해하지 말라고요. 얘기하면서 제 목소리가 파르르 떨리니까 친구가 듣다가 울었어요. 저도 결국 울었고요. 친구가 네가 그걸로 연락 안 할 친구는 아니지만 바빴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자기도 먼저 연락하고 싶었는데 너무 미안해서 연락을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어렸을 때부터 친구였으니까 항상 친구랑 농담식으로 건네던 말이 너나 나나 둘 중 누가 먼저 결혼하면 축의금 100만 원이야 해왔었는데
막상 닥친 제 결혼에 아무것도 할 수 없던 자신이 너무 초라하고 미안하고 서글펐다네요. 어렸을 때부터 항상 내 위주로 생각해주고 정말 친할수록 고맙다 미안하다는 말이 오글거리기도 하는데 친구는 항상 제 이름을 불러주면서 고마워, 미안해 항상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저를 이해해주고 위해주는 친구예요. 20살 어린 나이에 제가 어머니 장례를 치르게 되었었는데 그때도 3일 내내 갑작스러운 일에 경황 없는 저를 대신해서 다 도와주고, 그래서 이모들도 아직까지 제 친구 이야기를 하시면서 입이 닳도록 칭찬하세요. 여러 고마운 얘기 나열하자면 끝이 없을 만큼 좋은 친구라서 전화로 다른 친구에게서 밥도 안 먹어갔다는 소리를 듣고 더 서글펐던 것 같아요. 친구가 미안할까봐 안 울면서 이야기하려고 꾹 참았는데 친구 우는 소리에 저도 그냥 툭 터져버렸네요. 친구는 계속 고맙다고 돈 많이 벌면 꼭 지금 일 갚을게 라고 말해서 그냥 됐고 빨리 신혼집 놀러와서 도란도란 즐겁게 수다 떨자고 했어요. 너 그날 밥 못 먹고 간 거 내가 배 터지게 밥상 차려줄 테니까 어서 오라고 닥달 아닌 닥달했네요. 세상에 이런 친구가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통신병으로 근무하던 저는 집안 사정이 많이 안 좋고 입대한 지 별로 안 돼서 적응도 못하고 힘들어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집에서 심각한 소식을 듣고 더 이상 못 견딜 것 같아 나쁜 결심을 하려고 마음먹었습니다. 군대에서 동기 친구도 없이 왕따를 당하고 있던 저는 사방이 막히고 숨이 턱턱 막힌 듯한 느낌이었죠. 그런 생각을 하고 근무표를 보니 마침 다음날 새벽에 근무가 잡혔습니다. 근무 갔다 와서 끝내자 라고 결심을 하게 됩니다. 새벽이라면 아무도 모르겠지라는 철없는 생각을 한 것이죠. 목을 메고 막상 끝낼 생각을 하니 마음이 홀가분했습니다. 마침 그때 케이블 공사를 감독하는 작업으로 거의 맨날 부대 근처 일산 SBS 방송국 앞 시내에 작업을 나가던 중이었습니다. 그때 기억으론 상가들이 밀집되어 있는 곳 중간, 새로 공사한 잔디밭 놀이터 같은 곳에서 지뢰 탐지기를 들고 군통신 맨홀을 찾고 있었습니다. 맨홀 위에 놀이터가 만들어진 탓에 지도를 봐도 찾지 못해서 지뢰 탐지기로 그 큰 놀이터 바닥 어딘가에 묻혀있을 맨홀을 찾아야 했죠. 묵묵히 일을 하고 있는데 같이 나갔던 간부가 급한 일이 생겨 급히 다른 현장으로 가야 해서 저에게 잠시 일을 맡기고 그쪽 현장으로 갔습니다. 마침 잘됐다 싶어 앞에 보이는 슈퍼에서 시원한 음료 한 잔 사 먹으려고 지갑을 찾았는데 들고 오지 않았더라고요. 호주머니에 50원밖에 없는 거 보고 진짜 기가 차서 헛웃음밖에 안 나왔습니다. 오늘 저녁에 안 그래도 나쁜 생각을 결심했는데 먹고 싶은 음료도 못 먹겠네. 이런 생각에 다시 묵묵히 일을 하던 중 문득 인기척이 느껴져 뒤를 보니 유재석 씨가 뒤에서 저를 지켜보고 있더군요.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유재석 씨가 제 뒤에서 신기하게 절 보고 계시길래 얼떨결에 인사를 드렸더니 되게 반갑게 인사를 받으시면서 놀이터에서 탐지기? 그거 지뢰 탐지기 맞죠? 그걸로 못 찾는 거예요? 말씀드리면 안 된다고 했더니 아 그렇겠구나 죄송합니다 하시고는 옆에 매니저로 보이는 분이랑 가던 길을 가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다시 일을 하고 있는데 몇 분인가 지난 후에 누가 등을 치더군요. 뒤돌아보니 유재석 씨가 이온 음료 2캔이랑 아이스크림을 가지고 오시고는 날 더운데 드시고 하시라고 손에 쥐어주고 가셨어요. 가면서 장난스럽게 중성! 수고하세요 하고 가시는데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그늘에 앉아서 음료를 마시는데 진짜 왜인지 모르겠는데 눈물이 너무 나더라고요. 엉엉 울면서 음료 2캔을 비우고 아이스크림까지 다 먹고는 한참을 앉아서 울다가 지쳐 넋을 놓고 있었습니다. 왜인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날 근무를 끝내고 단잠을 잤습니다. 그 뒤로 저 자신도 놀랄 만큼 많이 바뀌었습니다. 저녁 때까지 후임과 선임 동기들과 잘 어울리며 지금까지도 군대에서 사귄 애들과 잘 만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한순간에 제 자신이 바뀐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제 인생에 한 번 있었던 유일한 터닝포인트를 꼽으라면 그 더운 날 유재석 씨에게 받은 배려와 음료 2캔, 아이스크림이 떠오릅니다. 사람이 그리웠던 건지 정이 그리웠던 건지 둘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만 어쨌든 안면도 없는 사람에게 그렇게 맑은 웃음과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정과 호의를 줄 수 있는 사람이 유재석 씨였다는 게 지금도 참 기분이 좋습니다. 힘든 일이 생겨서 제가 혼자 술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와서 사진을 찍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상황에서의 모습을 사진에 담기가 싫어서 죄송하다고 하며 대신에 사인을 해드리겠다고 했더니 그 사람이 어이없어 하며 돌아가면서 지가 유재석이야 뭐야 라고 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같이 프로그램을 한 적도 없는 유재석 씨에게 처음으로 전화를 해서 만나자고 했어요. 그때 정말 나쁜 생각까지 할 때여서 그런 거 생각할 겨를이 없었어요. 비가 오는 날이었는데 유재석 씨는 자신의 집을 친절하게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만나서 술 한잔 먹겠다고 하고 술을 마시면서 정말 힘든데 내 얘기를 들어줄 사람이 없어 국민 MC 유재석이니까 제 말 한 번만 들어주세요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유재석 씨가 잘 찾아왔다며 네 얘기를 들어보고 싶었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살면서 있었던 얘기를 모두 다 털어놓고 나니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걸 느꼈어요. 근데 유재석 씨는 조언이고 뭐가 없었어요. 한 번도 말을 안 끊고 제 얘기를 다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제가 결론을 내렸죠. 열심히 살아야겠다. 그리고 나서 비가 오고 있었는데 유재석이 직접 택시까지 잡아주고 지갑에 있는 돈을 다 꺼내주면서 택시 타고 남은 돈 어머니 용돈 드려라 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내가 열심히 살아서 은혜를 갚아야 할 첫 번째 사람이며 제 인생을 바꿔준 사람이다라고 느꼈어요. 그런데 정말 죄송한 게 작년 시상식 때 KBS에서 대상 받으셨는데 최우 수상할 때까지는 제가 자리에 있었는데 대상 시상할 때는 유재석 씨가 받을 것 같은데 제가 못 보겠어서 중간에 나왔어요. 나중에 다른 사람이 연락을 해서 알았는데 유재석 씨가 대상을 받았는데 네 얘기를 하더라.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난 중학교 때 왕따였어. 일진 애들한테 괴롭힘 당한 건 아니야. 소위 말하는 일진은 아닌데 나대는 애들한테 하루가 멀다 하고 맞고 다녔지. 우리 학교가 원래 좀 학교 폭력, 교내 강간도 있고 금품 갈취에 찌든 학교였어. 내 꿈이 작곡가였는데 걔네들이 내가 아끼는 음악 공책을 찍고 담배 사오라고 시키고 돈도 뺏고 심지어 옷도 벗기고 진짜 극도의 괴롭힘을 당했지. 자살도 생각해봤고 시도도 해봤어. 근데 진짜 개같은 게 음악도 접었고 가난한 부모님이 돈 모아서 사주신 mp3도 뺏겼지. 진짜 마지막엔 칼 들고 나 괴롭히던 애들 찌르고 자살할까 생각하고 집에서 부엌용 식칼도 챙겨갔어. 그날이었어. 내가 정말 15살의 짧은 인생을 끝내야겠다고 생각하고 식칼을 챙겨갔던 날. 내가 찾고 있는 내 은인 친구가 우리 반에 찾아왔어. 그 애는 솔직히 말하면 일진이야. 나 같은 왕따랑은 거리가 멀었지. 근데 그 애가 우리 반에 오더니 음악책을 빌리더라고. 음악책 있는 사람! 하면서 소리치는데 나랑 눈이 마주쳤어. 그리고 나한테 음악책을 빌려갔지. 난 당연히 안 돌려줄 줄 알았는데 쉬는 시간에 책을 돌려주러 온 거야. 그러더니 나보고 음악하냐고 물어보더라고. 내가 당시에 음악 공책이 없어서 음악책에다 악보 그리고 좀 끄적끄적 해놨었거든. 그래도 내가 했었는데 지금은 안 한다고 하니까 걔가 자기도 음악한다고 악보 그려져 있길래 물어봤다고 하더라. 근데 신기한 건 그 뒤로 걔가 우리 반에 자주 오는 거야. 그것도 나 만나러. 자기가 만든 음악이라고 들려주고 힙합을 하고 싶다면서 랩이랑 비트박스도 해주고 한 일주일 정도 매 쉬는 시간마다 왔던 것 같아. 그래서인지 나 괴롭히던 애들이 내 주위에 얼씬도 안 하더라고. 물론 가방에서 칼을 꺼낸 적도 없지. 그러던 어느 날 얘가 학교에 안 왔나봐. 우리 반에 맨날 오더니 그날은 안 오더라고. 나는 티는 안 냈지만 걔를 좀 기다렸지. 솔직히 그렇게 잘 노는 애가 나한테 관심 가져주니까 무엇보다 얘랑 있으면 괴롭힘 안 당하니까. 근데 그날 사건이 터졌어. 걔가 안 온 틈을 타서 다시 나를 괴롭히는 거야. 침 뱉고 가위로 내 머리카락 자르고 점심시간 내내 괴롭힘을 당했고 난 이성을 잃었지. 계속 가방 속 칼이 생각나더라고. 필사적으로 뛰어가서 가방에 칼을 꺼내들려는 순간에 우리 반 문이 열렸어. 걔가 온 거야. 병원 갔다 지금 온 거였다고. 하여튼 걔가 엄청 어이없는 표정을 짓더니 나 때리던 애들을 무차별적으로 때리는 거야. 똑같이 침 뱉고 가위로 머리 자르고 5명이서 나 괴롭혔는데 5명이 얘한테 맞다가 1명은 실신했고 4명은 내가 항상 하고 있던 꼴처럼 됐어. 그리고 나한테 오더니 내 교복 찢어진 거 벗기고 자기 교복 주더라. 자긴 어차피 잘 안 입는다고. 근데 얘도 징계를 받았지. 애 1명이 실신하고 4명이 엄청 다쳤거든. 정확 먹었는데 정확 끝나고 학교에 온 날 아침 조회 시간에 운동장에서 교장이 표창장 주더라. 정확은 그 5명의 부모가 항의를 심하게 해서 그런 거였고 결국 5명 다 강제 전학 처분을 받았어. 그리고 내가 모르던 사실이 있었는데 팬애들이 전부 다 선도부였다는 거. 왕따 친구 괴롭히는 거 굉장히 혐오한다는 거. 일진이라고 다 나쁜 애들인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 그냥 좀 더 노는 거 좋아하고 뜻맞는 애들끼리 뭉쳐 다녔는데 일진이라고 불렀다고 하더라. 그리고 사실 자기는 음악하는 거 아니라고 처음에 그냥 눈 마주쳐서 빌려달라고 했던 건데 가까이서 보니까 교복 찢어지고 슬리퍼 자국 있고 그렇더라고. 그래서 왕따라고 생각하곤 있었는데 정도가 지나친 것 같아서 며칠 붙어있어 봤다고. 그 뒤로 친구도 많아지고 이 친구 덕분에 무사히 졸업했지. 한 3년 동안 연락이 끊겼는데 보고 싶기도 하고 찾고 싶고. 정말 그때 너 아니었으면 나 죽었을지도 몰라. 여느 때와 같이 콜택시 요청을 받고 해당 주소로 차를 몰고 갔습니다. 도착해서 경적을 울렸지만 아무도 나오지 않았어요. 또 한 번 경적을 울렸지만 여전히 아무런 기척이 없었죠. 이 손님이 그날 교대 전 마지막 콜이었기에 저는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얼른 포기하고 차를 돌릴까도 생각했죠. 하지만 저는 일단 기다려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제가 초인종을 누르자 노쇠한 노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손님이 나오기까지 시간이 꽤 걸렸습니다. 마침내 문이 열렸고 적어도 90살 이상 돼 보이시는 작고 연로하신 할머니 한 분이 문가에 서 계셨죠. 손에는 작은 여행 가방을 들고 계셨습니다. 당시 문이 열린 틈으로 집안이 살짝 보였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집안에는 사람 산 흔적이 싹 지워진 듯 했어요. 모든 가구는 천으로 덮여 있었고 횡한 벽에는 아무것도 걸려있지 않았어요.
단지 사진과 기념품이 가득 찬 상자 하나만 구석에 놓여 있었죠. 살짝 놀란 저는 속으로 절대 가족을 남겨두고 먼저 가지 말아야지. 할머니는 부드러운 어조로 말을 이어가셨습니다. 기사가 말하길 제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고 하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미터기를 껐습니다. 어디 가보고 싶은 데 있으세요? 그 후 2시간 동안 할머니와 함께 저는 시내 곳곳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분은 젊은 시절 리셉셔니스트로 일했던 호텔을 보여주셨고 함께 시내의 여러 장소를 방문했어요. 이제는 고인이 된 남편과 젊었을 적 함께 살았던 집을 비롯해 소시적 다녔던 댄스 스튜디오를 보여주기도 하셨죠. 기사 양반, 내 여행 가방 좀 차로 옮겨줄래요? 할머니의 요청대로 저는 가방을 받아들고 트렁크에 실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에게 돌아가 팔을 잡고 천천히 차까지 부축해드렸죠. 도와줘서 고맙다는 말씀에 저는 아니에요. 모든 승객을 제 어머니처럼 대해야죠. 할머니는 미소 띈 얼굴로 굉장히 친절하시네요. 택시에 탄 뒤 그분은 목적지의 주소를 알려주며 시내 한가운데를 가로질러 가지 말아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목적지까지 가는 지름길이 없는데요? 시내를 통과하지 않으면 많이 돌아갈 텐데.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분은 저만 괜찮다면 급할 게 없으니 돌아가도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덧붙이셨죠. 지금 요양원에 들어가는 길이랍니다. 사람들이 마지막에 죽으러 가는 곳 말이죠. 어느 골목에 다다르자 천천히 가달라고 말씀하신 할머니는 호기심 가득한 어린아이처럼 창밖을 물끄러미 바라보셨어요. 우리는 한참을 돌아다녔죠. 그러다 할머니께서 말씀하셨어요. 이제 피곤하네요. 제 목적지로 가주세요. 최종 목적지인 요양원으로 향하면서 우리는 서로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도착한 요양원은 생각보다 작았어요. 도로 한편에 차를 세우니 2명의 간호사가 나와서 우리를 맞이했죠. 그들은 할머니를 휠체어에 태웠고 전 트렁크 속에 두었던 여행 가방을 꺼내들었죠. 요금이 얼마죠? 그녀는 제게 물었습니다. 그날 밤 일은 인생을 살며 제가 해온 것 중 가장 뜻깊은 일 중 하나였습니다. 정신없이 바쁜 삶 속에 우리는 종종 크고 화려한 순간에만 집중합니다. 하지만 정작 인생의 의미 있는 순간은 조용하고도 사소합니다. 정말 중요한 무언가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니까. 어제 초등학교 3학년인 우리 딸이 놀이터 나가 놀다가 같은 반 친구를 만났다며 집에 데려왔다. 저게 진짜 오늘 엄마도 없고 아빠 혼자 있는 거 알면서 친구를 데려오냐? 하며 꿀밤을 주고 싶었지만 꾹 참고 웃으며 그래 잘 왔어. 같은 반 친구야? 하며 얼굴을 보니 다문화 가정의 친구였다. 혹시나 잘 몰라서 못 먹거나 안 먹는 거 있는지 물어보니 다 먹는단다. 그래서 짜장면 3개 시켜서 같이 먹다가 둘은 그림 그리고 게임하고 몇 시간 같이 놀다가 이제 간다고 한다. 그래 아저씨도 딸 친구 만나서 기쁘네. 옆 아파트면 다음에도 또 놀러와. 이러니까 애가 좀 당황하며 저기 우리 엄마는 캄보디아 사람인데요? 이러더라. 와 그럼 앙코르와트 가봤어? 아저씨는 한 번도 안 가봤는데. 진짜 가보고 싶네. 막 그랬더니 그래도 놀러와도 되나요? 당연히 되지. 엄마 허락받으면 자고 가도 된다. 너무 자주는 안 되고. 이렇게 대답했는데 애가 갑자기 울더라. 왜 우는지 알 것 같아서 더 이상 말은 안 하고 그냥 어깨 토닥여줬다. 나중에 친구 가고 나서 우리 딸이 반 친구 중에서 같이 잘 노는 친구도 많은데 괴롭히는 친구도 많다고 가끔 힘들어한다더라. 우리 딸 보고 친구 괴롭히는 애들 있으면 가만히 보지 말고 친구를 도우라고 이야기해줬다. 상처받지 말고 같은 한국인으로서 당당히 컸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외동딸 참 착하게 큰 것 같고 앞으로도 그럴 것 같아서 너무 좋네. 사실 제 어머니는 친엄마가 아니라 새엄마입니다. 제 친엄마는 제가 초4 때 아빠가 출장이 잦은 탓에 자리가 없는 동안 본인이 운영하던 식당의 단골 손님하고 바람이나 아빠랑 이혼을 하셨습니다. 그 탓에 저와 제 동생은 오랫동안 시골에 계시는 조부모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새엄마를 처음 만난 건 제가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에 입학하기 전이었습니다. 새엄마는 친엄마보다 훨씬 자상하고 매우 상냥하신 분이었죠. 물론 모든 사람들이 당연하겠지만 저와 동생은 새엄마에게 바로 엄마라고 부르는 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평소에 새로운 가족에 대한 좋은 인식과 또 엄마가 없다는 것에 대한 서러움 때문인지 얼마 안 가 새엄마에게 바로 엄마라고 용기 내어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생은 아니었죠. 동생은 숫기가 없어도 너무 없는 아이였거든요. 당연하게도 저와 달리 엄마라는 말을 쉽게 하지 못하더라고요. 하지만 새엄마랑 저는 별로 신경을 안 썼어요. 엔간한 의붓 아버지나 의붓 어머니들은 다 겪는 당연한 일이니까. 저도 새엄마도 동생을 이해해줬습니다. 하지만 아빠와 친가 쪽 어른들은 그런 동생을 매우 꾸짖었습니다. 아무리 말할 용기가 안 나도 이제 엄연히 엄마인데 엄마라고 해야 하는 게 당연한 게 아니냐고요. 심지어 누군가는 매까지 들어가면서 동생에게 뭐라고 하더라고요.
물론 제가 한 손가락이기 때문에 눈치를 주니 바로 꼬리를 내리셨지만 몇 년이 지나도 상황이 종결되지가 않더라고요. 그 때문에 새엄마, 아니 엄마는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셨습니다. 괜시리 자신 때문에 동생이 집안에서 그렇게까지 혼나는 것 같아 속상하셨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러다 어느 날에 엄마랑 저는 둘이서만 어느 고깃집에 가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내가 아직 네 동생에게 인정 못 받은 것 같아. 네 동생이 좋아할 만한 반찬도 항상 챙겨서 식탁에 놓고 일부러 문자도 많이 보내고 대화도 많이 해보려고 하는데 아직도 내가 어려운지 쉽게 엄마라고 안 하네. 그 말에 저는 한편으로 엄마가 안타까우면서도 또 한편으론 답답했습니다. 엄마, 걔가 엄마한테 엄마라고 안 하는 건 다 겪는 당연한 일이에요. 걔만 이상하게 여겨서 안 돼요. 저도 처음에 엄마한테 엄마라고 하는 거 어려웠어요. 저는 부모님이랑 오랫동안 떨어져서 지낸 탓에 아주 가까이 엄마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너무도 엄마라고 쉽게 부르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어서 동생이 전에 친척들에게 이 문제로 혼이 나고 엄청 울었다고 이야기를 해주니 엄마는 놀랐습니다. 왜냐면 엄마의 눈에는 애가 상당히 쌀쌀맞고 냉정해 보이는지라 울 것 같지 않아 보였대요. 걔가 사실은 엄청 강한 척하는 무진장 여린애라고 말해드리니 고개를 끄덕이시더라고요. 그리고 엄마는 갑자기 울먹거리시더라고요. 그렇게 말해주니 너무 고맙고 걱정이 덜어진다고요. 그리고 그 뒤로 엄마가 이 이야기를 아빠는 물론이고 친가 친척들에게 말해줬는지 다들 동생을 혼내지는 않더라고요. 물론 지금까지도 엄마에게 직접 엄마라고 말은 안 합니다만 그래도 카톡으로는 엄마를 엄마라고 한다고 하네요. 이 정도 발전이면 엄청 큰 거라고 많이 기뻐하셨네요. 엄마, 비록 피는 이어지지 않았어도 엄마는 엄마니까 걱정 마세요. 우리 더 잘 지내봐요. 저는 중학생 여자이고 동성애자에 가까운 양성애자입니다. 현재 여자친구가 있고요.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 제가 가장 아끼고 친하다고 생각하는 친구 2명과 오픈 채팅을 하며 사는 곳이 가까워 몇 번 만나기도 했던 중학생 언니들 6명입니다. 물론 얼마 전까지요. 제 여자친구와는 오픈 채팅에서 처음 만나게 되었고 사는 곳도 버스로 약 20분, 학교도 바로 옆 학교인 아주 가까운 곳에 살고 있습니다. 오픈 채팅으로 랜선 연애를 하다가 서로의 감정과 사는 거리 등이 실연도 좋을 것 같아 실연으로 넘어온 케이스입니다. 그런데 말했다시피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제 친구 2명, 동시에 인연이 있는 언니들 6명 뿐이었습니다. 얼마 전에 빼빼로데이였잖아요. 여친한테 빼빼로를 받아서 저희 반 단톡방에 자랑을 하려고 나 빼빼로 받음 부럽지? 라고 보내려고 했는데 내 여친이 빼빼로 좀 부럽지? 라고 보내버렸습니다. 당시에 톡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 많아서 저희 반 29명 중 14명이 그 톡을 봐버렸습니다. 바로 삭제를 했지만 역시나 본 친구들이 많아서 질문 세례를 정말 많이 받았는데요. 어쩔 수 없이 저는 빼빼로데이에 커밍아웃을 하게 되었고 당연히 반에서 겉돌게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만 생각외로 친구들은 그건 뭐 취향이지 라고 하며 단톡방 공지도 우리 7반은 땡땡이의 사랑을 응원해 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조금 쪽팔리기도 했지만 여자가 여자랑 사귀는 동성연애를 한다는 이유로 저를 내치지 않아 너무 고마웠습니다. 학교에 가서도 친구들은 그걸 당당하게 말할 생각을 했냐며 대단하다고 또 말해줘서 고맙다고 했습니다. 제 오픈 채팅방은 저와 같이 동성연애를 하는 언니, 오빠, 친구, 동생들이 대부분의 멤버로 구성된 방인데요. 다른 사람들은 커밍아웃 했다가 은따도 당하고 반에서 겉돌게 되었다고 해서 저는 절대 커밍아웃을 하지 않아야겠다고 생각했으나 제 친구들처럼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어서 아직 세상은 아름답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세상의 모든 동물을 좋아하지만 딱 한 동물, 진돗개를 엄청 무서워해요. 계기는 제가 아주 어릴 적 약 5살쯤이었는데요. 부모님이 맞벌이시고 나이 차이가 많은 오빠는 한창 공부할 나이라 집이 가까우셨던 외할머니가 2살 어린 사촌동생을 등에 업고 저희 집으로 와서 절 보살펴 주셨어요. 그날도 어린 저의 성화에 집 앞 놀이터로 나갔고 전 신나게 미끄럼틀을 타며 점점 꼬지리가 되어가던 그때 우리 동네에 제정신이 아닌 아저씨 한 명이 있었는데 아직도 기억나는 게 인사만 해도 욕을 엄청 하거나 때리려고 했어요. 그 아저씨가 자기 진돗개를 끌고 산책을 나왔다가 제가 노는 모습을 발견했고 그 충성심 높은 개에게 절 물으라고 명령을 했어요. 안 그래도 몸집이 작았던 전 그대로 진돗개한테 물릴 뻔했는데 사촌동생을 같이 벤치에 있던 이웃 할머니께 맡기고 절 끌어안아든 할머니 덕에 전 무사했지만 할머니는 그렇지 못했어요. 할머니는 그 당시 전치 4주라는 진단이 나올 정도로 크게 다치시는 와중에도 끝까지 절 지키셨고 경찰이 오며 간신히 저와 할머니는 구조됐죠. 그 아저씨랑 걔는 나중에 커서 들으니 걔는 죽였고 그 아저씨는 가족들도 포기해서 결국 정신병원에 입원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절 끝까지 지켜주시던 할머니는 지금도 저만 보면 아이고 우리 이쁜 강아지 하시며 20년도 넘게 지난 그 이전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저를 아끼고 사랑해주시고 계세요. 그리고 제가 가끔 할머니 나 때문에 그렇게 큰 개에 물리고 다쳤는데 나 안 미웠어? 하면 할머니는 항상 그래도 늙은 내가 다쳐서 얼마나 다행인지, 만약 우리 강아지가 물렸으면 어찌 되었을지 생각하면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다며 하염없이 제 손과 볼을 쓸어주신 할머니에 전 항상 감동 진행 중이랍니다. 오늘 회사 식당에서 밥을 먹으면서 거기서 일하는 식당 아주머니 중 한 분에게 들은 얘기입니다. 지금으로부터 5년 전, 당시 이 아주머니의 큰딸은 15살이었는데 아주머니 큰딸은 아주머니에게 뭐 좀 사게 돈 좀 달라는 말을 자주 했고, 당연히 그때마다 아주머니와 큰딸은 한바탕 전쟁을 치르곤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큰딸이 학교가 있는 사이 딸 아이의 방을 청소하는데 큰딸의 책상에 큰딸이 평소에 가지고 싶어하던 화장품이나 유명 가수 음반 같은 게 놓여있고 옷장엔 처음 보는 옷들이 잔뜩 있는 거였습니다. 얘가 무슨 돈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산 거지? 큰딸이 오자마자 큰딸을 추궁했지만 그냥 친구네 가게 일 도와주고 받은 용돈으로 산 거라면서 얼버무렸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뭔가 숨기는 게 있다고 느꼈지만 일단은 두고 보기로 했습니다. 그러던 중 아주머니는 평소 어디 잘 안 다니는 큰딸이 요즘 들어 외출이 잦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큰딸이 예쁘게 차려입고 어디론가 나가는 걸 본 아주머니는 몰래 미행해보기로 했습니다. 큰딸이 간 곳은 근처 지하철 광장 앞이었고, 그곳에서 한참을 기다리니 저만치서 한 50대 중반쯤 돼 보이는 남자가 큰딸에게 다가오는 것이었습니다. 큰딸과 남자는 친근한 듯이 대화를 나누다가 근처 커피숍으로 들어갔고 아주머니도 몰래 커피숍으로 따라 들어갔었습니다. 거기서 몰래 둘의 대화를 들어보니 그동안 이 남자가 큰딸을 만나면서 용돈이라면서 5만원, 10만원씩 쥐어줬었나 보더라고요. 이 사실을 안 아주머니는 1차로 빡쳤지만 일단은 계속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남자는 큰딸에게 웬 쇼핑백을 건네주면서 이 옷으로 갈아입고 오면 용돈을 더 준다고 했고, 신나서 쇼핑백을 받아들자마자 화장실로 달려가 빛의 속도로 옷을 갈아입고 왔습니다. 입고 나온 옷은 다니는 학교가 아닌 다른 학교의 교복이었고, 다시 자리에 앉자마자 이 남자는 큰딸의 머리를 쓰다듬고 귀엽다면서 볼도 꼬집더니 갑자기 카메라를 꺼내 사진을 찍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서 2차로 빡쳐버린 아주머니, 더 이상 참질 못하고 그 자리에 나타나 남자를 마구 때리셨습니다. 야 이 미친 새끼야! 어린애한테 네가 인간이야? 오늘 내가 폭행죄로 콩밥 먹는 한이 있어도 너 죽이고 간다. 메뉴판에 플라스틱으로 정신없이 때리셨다고 합니다. 다른 손님들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아저씨 아니었으면 과장 안 하고 진짜 살인 날 뻔했답니다. 이 셋은 경찰서로 가게 되었고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남자에게 도대체 왜 그랬냐고 물어봤는데 여기에서 이런 인간들이 울먹이면서 자주 쓰는 멘트 있죠? 딸 같아서 그랬습니다. 여기서 어이가 없어진 아주머니, 진짜 죽여버리고 싶었지만 주변의 다른 경찰들이 간신히 말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남자는 주머니에서 사진 한 장을 꺼내 형사님께 내밀었고 그걸 본 아주머니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진은 이 남자가 지금보다 약간 젊었을 적의 모습과 남자의 아내로 보이는 여자, 그리고 아주머니의 큰딸이 나란히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진을 찍은 날짜는 지금으로부터 11년 전이더라고요. 알고 보니 이 남자는 11년 전 교통사고로 아내와 하나뿐인 딸을 잃었는데 자기 딸이 생각나 딸과 함께 마지막으로 들렀던 옷가게에 갔다가 우연히 11년 전에 잃은 딸과 정말 똑같이 생긴 아주머니의 큰딸을 발견한 거였습니다. 물론 아주머니의 큰딸이 자기의 딸이 아니란 걸 알고 있었지만 큰딸과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 보니 마치 죽었던 딸이 살아 돌아온 것 같았고, 이게 잘못된 행동이란 걸 알면서도 큰딸을 계속 만나기 위해서 용돈을 쥐어주던 게 여기까지 왔더라는 것이었습니다. 참고로 이날 큰딸에게 입혔던 교복은 살아생전 자신의 딸아이가 입던 교복이었다고 합니다. 진짜 딸 같아서 그랬던 거죠. 이런 속사정을 알았는데 어떻게 욕하나요? 결국 아주머니는 선처를 해주셨고 남자 역시 자신을 폭행한 건에 대해선 아무 말도 안 하고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날 이후 아주머니의 큰딸은 밖에 잘 나돌아다니지는 않게 됐고, 이 남자는 이사를 간 건지 그 이후로 동네에서 단 한 번도 마주친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중국의 어느 한 정육점에서 늘 고기를 사가는 라오타이 할머니가 있었다. 할머니는 폐지 수거 일을 하고 있었는데 폐지 수거로 받는 보수로 돈을 받은 뒤 늘 고기를 사가고 있었다. 하지만 할머니가 폐지 수거로 받는 돈은 사실 위조지폐였고, 시력이 많이 안 좋은 라오타이 할머니는 그것이 위조지폐라는 사실을 모른 채 늘 고기를 사가고 있었다. 하지만 정육점 주인인 다키양은 그게 위조지폐라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할머니께 감사하다며 인사를 하고 할머니께 고기를 주었다. 그걸 본 다키양의 아내는 라오타이 할머니를 신고하려고 했지만 그때마다 다키양은 아내를 말렸다. 왜 신고하지 않냐고 물었지만 다키양은 답변을 늘 피하기만 했다. 아내는 계속된 물음에도 남편이 피하자 무슨 사정이 있다고 생각하곤 더 이상 묻지 않았고 남편의 말대로 신고하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가 더 이상 고기를 사러 오지 않자 다키양은 마을 사람들에게 라오타이 할머니의 행방을 물었다. 라오타이 할머니가 며칠 전에 위암으로 세상을 떠났고 아무 연고도 없던 할머니를 위해 마을 사람들이 장례식을 열어주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말을 듣고 아내를 데리고 장례식장을 찾아간 다키양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했다. 이 모습을 보던 아내는 다시 한 번 더 다키양에게 라오타이에게 대했던 행동의 이유를 물어봤고 다키양은 그제서야 이유를 알려줬다. 사실 라오타이는 자신이 어렸을 때 자신의 계모로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라오타이는 어린 다키양을 사랑해주고 아껴주었고 다키양도 라오타이를 좋아했었다. 그러나 불임이었던 라오타이는 가족들에게 자식도 낳지 못한다는 구박을 받고 쫓겨났다. 다키양은 자신에게 친절했던 라오타이를 보내고 싶지 않았지만 결국 라오타이는 집에서 쫓겨나게 되었다. 그런데 몇십 년이 지난 후 정육점을 운영하던 다키양이 우연히 폐지를 주우며 어렵게 살고 있는 라오타이를 보게 된 것이다. 시력이 안 좋은 라오타이는 자신이 보수로 받는 돈이 위조지폐라는 사실을 모르고 위조지폐로 고기를 사는 것이었다. 하지만 다키양도 힘겹게 정육점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라오타이를 케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그래서 다키양은 고기라도 마음 편하게 드실 수 있게 위조지폐인 걸 알면서도 일부러 위조지폐를 눈 감아준 것이었다. 다키양의 이야기를 듣고 난 아내는 눈물을 흘리며 라오타이의 명복을 빌었고 힘들고 외롭게 살아간 라오타이를 위해 정중히 합장을 했다.